Are you ready? Let's get ready to. Are you ready? Rumble! 나이트로 오프닝 시퀀스 제작에 돌입한 맥릴리 팀은 쇼의 인트로 배경이 될 장소를 계속해서 물색 중이었다. 그러던 중 마침내 올랜도에 위치한 디즈니 MGM 스튜디오에서 그들이 원하는 적합한 배경을 찾아냈다. 이 사이 맥릴리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사용할 나이트로인 로고 디자인을 완성했고 그의 팀원들과 함께 인트로를 전개할 스토리 구상에 집중했다. 그들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그리고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논의한 이미지들을 스토리보드에 옮겼는데 관련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갑자기 거리를 따라 불길이 피어나고 곳곳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을 시작으로 하며 건물 외벽은 레슬링 영상이 노출되는 장면을 논의했다. 이러한 전개가 15초가량 연출된 후 인트로의 마무리는 불길이 한 곳으로 모여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며 50비트 크기의 나이트로 로고가 부각되는 것으로 의견을 좁혔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나이트로 오프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제작된다. 인트로의 구상을 맞은 맥릴리 일행은 올랜도의 디즈니 MGM 스튜디오를 방문한다. 그곳에 조성된 스트릿은 마치 뉴욕의 맨하튼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을 들게 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에는 그곳의 스카이라인도 마음에 들었다. 스트릿의 좌우로 20피트 높이의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는데 높은 스카이라인은 아니었지만 연출 구도상 그들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다. 물론 이 모습을 현장에서 본 그들은 완벽해라며 흡족해했다. 라이트로 첫 방송이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았던 8월 초, 맥릴리는 그의 연출 담당자인 칼 호스트먼과 동행하여 디즈니 MGM 스튜디오를 다시 방문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모든 상황이 급변해 있었는데 그 주범은 바로 허리케인이었다. 7월 말 생성된 허리케인 에리는 남부 지역에 큰 타격을 입히며 도시를 파괴했다. 물론 디즈니 MGM 스튜디오 또한 이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1992년 허리케인 앤드류가 미국을 강타한 이후 에리는 본토를 강타한 첫 번째 허리케인이었고 예상치도 못한 자연재해 앞에 맥릴리 일행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당시 맥릴리 눈에 들어온 것은 뜯겨져 나가고 철골이 훤히 드러난 스튜디오 건물이었다. 그는 이 광경에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다. 맥릴리는 그날 밤늦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갖가지 방안들을 궁리했고 현장에서 스토리보드를 다시 그리는 작업 등을 진행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현재의 배경을 대처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어섰다. 물론 지금 기술력으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당시로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맥릴리는 비용 및 시간 소요가 발생하는 상황에 부닥치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비숍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을 공유했다. 그는 이 통화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설명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50,000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다. 모든 내용을 전한 맥릴리는 비숍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우려와는 다르게 비숍은 예상치도 못한 하나의 질문만을 건네며 맥릴리가 지닌 걱정을 덜어주었다. 결과물은 여전히 멋있어 보일까요? 라고. 그렇게 비숍은 인트로 제작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승인했다. 이제 그의 관심은 불굴의 추진력을 지닌 경쟁사의 수장 빈스 맥맨과의 심리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빈스 맥맨은 자신의 회사 WWF를 업계 정상에 올려놓은 인물이다. 그리고 그는 단연 프로레슬링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되었다. 이미 업계에는 그를 묘사하는 몇 가지 소문들이 나돌았다. 빈스는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이다. 거나 그는 절대로 일을 쉬지 않는 사람이다. 또는 그의 앞에서 절대로 재채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 그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때를 정말로 싫어한다. 와 같은 말들로 무성했다. 일정 부분 과장된 것도 있지만 대체로 이 소문들은 모두 사실에 가까웠다. 그리고 이 같은 빈스의 캐릭터는 그의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원동력이기도 했다. 여담이지만 빈스는 실제로 재채기를 하는 사람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재채기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자기 통제로 재채기 또한 참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기도 했다. 1969년 당시 24살이던 빈스는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 중인 WWF에 입사하면서 업계에 첫 발을 내딛었다. 프로레슬링 이벤트에서 아나운서로 업무를 시작한 그는
이후 실황 중계를 맡아 비즈니스 랩으로 점차 스며들어갔다. 매일같이 어깨의 생태를 경험하며 사업가의 기질을 갖추었고 그의 아버지가 건강상의 이유로 일선에서 물러나자 1982년 부친의 회사를 사들여 조직의 리더로 올라선다. 갖은 모험과 도전 속에 그는 어깨의 전통이던 지역 중심의 사업 모델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확장을 시도했고 결국 이를 성공적으로 이끈다. 그리고 레슬매니아라는 대형 이벤트를 탄생시켜 PPV 시장으로 수익 모델을 개척하는 자칫 무모할 수도 있었던 결단을 내리는데 이 역시 어깨의 지평을 바꿔놓으며 회사의 위상을 유례없는 위치로 드높인다. 훗날 포브스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스포츠 이벤트 부분을 발표하며 레슬매니아를 올림픽, 월드컵 등과 함께 탑10 리스트에 올려놓았다. 빈스가 이룩한 눈부신 성공에는 그의 독특한 성격이 한 몫을 차지했다. 그는 상당한 워크홀릭이었다. 하루 평균 4시간가량 잠을 청하는 빈스는 잠자는 것 자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했다. 그 이유는 잠자는 동안에는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에 대해 선천적으로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로 인해 이를 억누를 수 있는 사회적으로 합당하게 받아들여질 배출구가 필요했는데 바디빌딩을 통해 그것을 해소하기 시작했고 이를 진심으로 즐겼다. 이러한 몸 관리로 인해 빈스는 훗날 머슬 앤 피트니스의 커버를 장식하기도 한다. 더불어 그는 직설적인 면을 좋아했다. 스스로를 솔직하고 정직하다고 말한 빈스는 돌려서 말한다거나 교활한 말보다는 오히려 직설적인 측면을 선호했다. 일례로 몇몇 소속 레슬러들이 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부당함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은 뒤 처우가 개선된 일도 있었다. 빈스 맥맨의 천재성은 챗 카픽이 진행한 뉴스포트 토크와의 인터뷰에서도 유감없이 드러났다. 참고로 시카고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스포츠 캐스터 챗 카픽은 WWF와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그는 세계의 도시에서 동시에 개최한 레슬매니아2 이벤트 도중 일리노이주 로즈먼드에서 진행된 쇼의 링 아나운서를 맡은 바 있었다. 그리고 레슬매니아 10 이벤트에서는 고릴라 몬순과 함께 라디오 실황 중계를 진행하는 등 WWF 팬들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인물이었다. 빈스는 카픽과의 인터뷰에서 WCW와의 경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당시 경쟁 구도를 설명하는 동안 에릭 비숍을 언급하는 대신 시종일관 테드 터너를 언급함으로써 경쟁 프레임 자체를 전환시켰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회사가 어깨의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WWF를 억망장자 테드 터너에 대항하는 언더독으로 포장했다. 이는 흡사, 재력을 바탕으로 한 테드 터너라는 대기업이 빈스가 속한 골목 상권에 진출한 것과 같은 상황으로 대중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한 전략이었다. 어깨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WCW를 이끄는 주체는 테드 터너가 아닌 에릭 비숍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 터너는 WCW의 일상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프로모션의 운영 권한은 부사장인 비숍이 맡았다. 그런 상황에서 빈스는 이 경쟁 구도를 자신과 비숍의 대결로 설정하는 대신 터너와 자신의 대결 구도로 설정함으로써 자신에게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그리고 이는 미디어에 좋은 소재가 되었다. 덧붙여 빈스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자신의 사업은 대대로 이어져 온 가족 사업임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참고로 빈스는 이 인터뷰에서 헐크 호건에 대해 잠시 언급했는데 WCW의 호건 하력법을 두고 재앙이라는 직설적인 평을 남겼다. Oh, you didn't know?